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면의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장민석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불면증을 진료하고 또 연구해 왔습니다. 혹시 요즘 밤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해서 괴로우신가요?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해 자꾸 깨는 분들, 낮에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 또 수면제 없이 잠들기 어려워 불안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부터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건강한 하루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불면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불면증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조금 못 자는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 전체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지치고 쌓인 피로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수면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과 뇌가 쉬지 못한 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 피로가 계속 누적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생활하다 보면 일의 능률은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불면증은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 동안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경험합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거나 겨우 잠이 들어도 자꾸 깨고 또 너무 일찍 눈이 떠져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져 더 잠을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는 하루 이틀 잠을 못 잤다고 걱정하며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3달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될 때를 불면증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한두 번 잠을 설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어버릴 때지요.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 이어지면 몸에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낮 동안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도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몸이 계속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돼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배가 나오고 체형이 변하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나 심장질환 같은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면증을 오래 겪으신 분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잠을 못 자는 문제가 단순한 수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거죠. 또한 불면증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깊이 잘 때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있으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폐물이 쌓이고 그 결과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거기에 불면증까지 겹치면 뇌 건강은 훨씬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마음과 몸 두 가지 모두를 괴롭힙니다. 낮에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밤에는 잠을 못 자 괴로우며 장기적으로는 큰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건강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은 왜 생길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즉 파란빛이 뇌를 계속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잠을 더 방해합니다. 결국 불면증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스트레스, 나이,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면 약에 의존하려 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분명히 잠이 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래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기억장애,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면증의 첫 번째 치료는 약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 즉 생활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중년 이후의 인구에서 약 30에서 40%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강연에서는 불면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면증은 결코 참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더 건강한 밤과 낮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제 불면증을 어떻게 정의하고 진단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의학적으로는 불면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불면증을 판단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의 횟수와 지속 기간입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잠을 설치는 것은 불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긴장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잠을 설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습관처럼 굳어져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상태가 3달 이상 지속된다면 비로소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면학회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불면증을 정의할 때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일시적 수면 부족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불면증에 해당할까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를 입면 장애라고도 하는데 보통 3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는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몇 번씩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가 힘든 상태죠. 셋째는 너무 일찍 깨는 경우입니다. 아직 수면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새벽같이 눈이 떠져 다시 잠들 수 없을 때도 불면증으로 봅니다. 이 3가지가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잠드는데 오래 걸리면서도 새벽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고통이 크죠. 낮 동안의 피로는 물론 밤이 오면 또다시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자의 주관적인 불편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보다 본인이 잠을 잘 잤다고 느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루 5시간만 자도 상쾌하게 일어나서 일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7시간을 잤는데도 깊게 못 잤다는 느낌 때문에 피로가 쌓이는 분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불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면증은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가 아니라 충분히 잤다고 느끼느냐가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연령에 따른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대 청년이 8시간 이상 푹 자는 것과 60대 어르신이 6시간 정도 자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생체 리듬이 변하고 깊은 잠을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이에 맞는 수면 양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불면증 환자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잠을 못 잘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불면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긴장이 생기고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면서 진짜로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면증의 악순환입니다.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과 긴장이 불면증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저는 하루에 8시간을 못 자요 라며 걱정하시지만 낮 동안의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면증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면 패턴의 개인차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에서 7시간을 잤더라도 낮 동안 졸음이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불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는 단순히 수면 시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불면증의 구분입니다. 크게 급성 불면증과 만성 불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불면증은 시험, 이사, 인간관계 문제 같은 일시적인 사건 때문에 생깁니다.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지속되다가 원인이 해소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성 불면증은 원인이 사라져도 습관처럼 불면증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불면증이 오래되면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온다는 조건반사 같은 현상이 생겨서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절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꼭 자야지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잠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옵니다. 마치 시험 전날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 꼭 자야 한다고 다짐하면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의지나 억지가 아니라 원인을 이해하고 습관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은 흔히 보는 증상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피곤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큰 질환과 연결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질환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방치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불면증은 일주일에 3번 이상, 3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문제일 때 진단할 수 있고 수면 시간보다 내가 잘 잤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낮 동안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급성 불면증과 만성 불면증을 구분하고 무엇보다 불안과 걱정이 불면증을 더 약화시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연에서는 이런 불면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을 쓰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되찾는 길, 이제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 내 갈등, 경제적 문제 또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단순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긴장할 때 혹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원래 코르티솔은 아침에 몸을 깨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밤까지 과도하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계속 각성된 상태로 남아 있어 잠에 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풀렸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진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적으로 밤에 누워도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라 쉽게 잠들 수가 없지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별일 없었는데 저녁에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나니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것이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가 단순히 하루 이틀의 불면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오래 이어지면 우리 뇌의 기능 자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불면증 환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빨리 떨어지고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깊은 잠을 잘 때 뇌에서 불필요한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이 치매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불면증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겪어도 금세 잊고 편안히 잠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분노와 억울함을 품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차이는 바로 생각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란 쉽게 말해 생각을 바꾸어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화가 나서 잠을 못 자면 내일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건강에도 나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이 감정을 빨리 내려놓는 게 내 건강에 이익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를 줄이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사고의 전환이 바로 불면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저녁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생긴 문제를 밤늦게까지 곱씹으면 뇌는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불면증도 덜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고 합시다. 그날 밤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분노가 더 커지고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결국 잠은 멀어지고 새벽까지 뒤척이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일이 속상하긴 했지만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야. 오늘은 잠을 잘 자야 내일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지라고 마음을 다잡는다면 훨씬 쉽게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이런 훈련이 불면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의 관계를 이해하면 불면증이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불면증은 결국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화를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면증을 이겨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면 불면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건강한 수면을 지키는 길이지요.
오늘부터는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 감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화를 오래 품을수록 나만 손해다. 내 건강을 위해서 빨리 풀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불면증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약을 떠올립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오면 선생님, 수면제 좀 처방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의학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면증 치료의 1차 선택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인지행동 치료, 즉 CBTI라는 방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어보면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불면증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인지는 생각을 뜻하고 행동은 말 그대로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결국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교정해서 건강한 수면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방법이 중요한 걸까요? 약은 분명히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 점점 효과가 줄고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일부 약은 다음 날까지 졸음을 유발하거나 기억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인지행동 치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이 바뀌면 오래도록 효과가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약은 임시방편이고 인지행동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째, 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더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죠. 이때 하루 이틀 못 잔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내 몸은 결국 잠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며칠 잠을 설쳐도 어느 순간 피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면증은 잠을 꼭 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침대와 잠을 연결시키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업무를 하는 습관은 뇌에 잘못된 학습을 심어줍니다. 뇌가 침대는 깨어있는 장소라고 인식해버리면 눕는 순간 더 잠이 안 오는 것이죠. 따라서 침대는 잠이 올 때만 눕고 잠이 오지 않으면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방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는 점차 침대에 눕는 순간 잠든다라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셋째,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이라는 말은 곧 좋은 수면 습관을 말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마셔야 잠이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들기는 쉽지만 자주 깨고 숙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곤함이 더 커집니다. 넷째, 자극을 줄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해야 하며 온도도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명도 밝은 형광등보다는 은은한 조명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명상 같은 간단한 이완법을 실천해 보세요.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잠들기 쉬워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작은 걱정거리에도 예민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이완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단순히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뇌가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수면제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장기적으로도 재발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치료는 바로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누워 있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단순히 피곤을 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잠은 뇌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우리 뇌에는 수많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집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이 노폐물은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됩니다. 뇌세포에 쌓여 신경을 손상시키고 결국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이 노폐물을 청소할까요? 바로 깊은 잠, 특히 수면의 질이 좋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 속에 글림프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가 작동합니다. 이때 낮 동안 생긴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과정이 중단되고 노폐물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연구를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낮 동안 활동할 때 만들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청소가 됩니다. 따라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 단백질이 뇌에 계속 쌓이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나면 다음 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도 잘 안 되죠.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와 정비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루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뇌는 점점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크게 해치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의 깊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면증까지 겹치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만 뇌가 제대로 청소를 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불면증을 겪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이 잘 안 온다고만 생각했지만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고 치매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불면증이 있다고 모두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치매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들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가 밤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잠을 단순히 피곤을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챙기는 이유는 몸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수면은 내가 먹는 밥과 같습니다. 밥을 굶으면 몸이 약해지듯이 잠을 굶으면 뇌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치매와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 날 피곤하고 힘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이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반드시 조기에 관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불면증을 단순히 잠 좀 설치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 뇌를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잠은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고 불면증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불면증을 해결하는 것은 곧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시고 건강한 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잠을 잘 자려면 우리 몸속에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잠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낮과 밤의 리듬을 조절하고 뇌와 몸을 이완시켜 자연스럽게 잠에 들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요. 사람의 몸은 아침과 밤에 서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우리를 깨우고 활동을 시작하게 합니다. 반대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몸을 진정시키고 수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마치 태양과 달이 교대로 하늘을 지키듯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이 번갈아 나오면서 낮과 밤의 리듬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밤에도 깨어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불면증 환자들 중 상당수는 바로 이 멜라토닌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토닌이 밤에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공 조명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 특히 블루라이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기 전에 휴대폰을 오래 보거나 컴퓨터나 TV를 켜두고 시간을 보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뇌를 속여서 지금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뇌는 햇빛 속의 파란빛을 낮의 신호로 인식하는데 휴대폰 불빛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그 결과 잠이 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 자체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충분한 멜라토닌이 나오지만 50대 이후에는 그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불면증이 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고 본다면 원래도 부족한 멜라토닌이 더 줄어들어 수면에 큰 방해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수면 전문가들은 저녁 시간이 되면 가능한 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형광등 같은 밝은 불빛 대신 은은한 백열등을 쓰고 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거나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멜라토닌 분비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화를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노화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멜라토닌은 건강한 잠의 열쇠이자 젊음을 지켜주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멜라토닌 보충제를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멜라토닌 보충제를 흔히 사용합니다. 단기간 여행에서 시차 적응을 돕거나 며칠 잠을 설칠 때 보조제로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사의 처방 없이는 쉽게 구할 수 없고 또 장기 복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멜라토닌을 잘 분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낮에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햇빛을 받으면 뇌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하도록 준비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은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멜라토닌 분비를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몸의 시계가 흔들려서 멜라토닌 리듬도 깨집니다. 셋째, 저녁 이후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환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따라서 저녁이 되면 조명을 은은하게 바꾸고 TV나 휴대폰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멜라토닌은 단순히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고 밤에는 어둠을 받아들이는 생활이 바로 멜라토닌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약보다 먼저 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그 핵심에는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제때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환경과 습관을 만드는 것이 곧 불면증 치료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정리하자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 나이가 들수록 분비가 줄어들며 인공빛 특히 블루라이트가 그 분비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을 잘 분비하게 하려면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조명을 줄이며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지금은 밤이다라는 신호를 받고 자연스럽게 숙면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불면증을 고치고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약이나 기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불면증의 첫 번째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떤 치료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불면증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자거나 평일과 크게 다른 생활을 하면 우리 몸속 시계가 혼란을 일으켜서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뇌에 안정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합니다. 둘째로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책상 대신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뇌는 침대를 깨어있는 장소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눕는 순간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침대는 오직 잠을 잘 때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불면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녁 이후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를 마시면 몇 시간 동안 각성이 유지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을 마셔야 잠이 온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술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 수는 있지만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다음 날 더 피곤해지지요. 따라서 술은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넷째, 저녁에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안고 잠자리에 들면 코르티솔이 높아져 잠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따뜻한 차 한 잔, 명상 같은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불면증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빛을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 잘 분비됩니다. 그런데 밤에도 집안이 환하거나 스마트폰과 컴퓨터 불빛을 오래 쬐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해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녁이 되면 조명을 은은하게 바꾸고 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전자기기를 써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나 안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낮 활동 관리도 중요합니다. 낮에 활동량이 적으면 밤에 충분히 피곤해지지 않아서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다만 늦은 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운동은 늦어도 저녁 식사 전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낮잠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후에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오후 늦게가 아니라 점심 이후에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오후 피로를 줄이고 밤잠에도 크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식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자기 직전에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해지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배가 너무 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볍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같은 음식을 소량 먹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게, 자기 전에는 속을 편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생활 습관의 일부입니다. 불평과 불안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은 몸의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지면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수면 의식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조명을 낮추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은 그 행동을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로 인식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뇌를 안정시키고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약으로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에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불면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힘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침대와 잠을 연결하는 습관, 저녁 이후 자극 줄이기, 빛 관리, 운동과 식습관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불면증은 점차 사라지고 건강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면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 조명과 빛 관리, 올바른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두 가지씩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는 생활,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불면증 치료의 기본이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방법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마다 잠을 못 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의사의 판단 아래에서 약물 치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은 불면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보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인지행동 치료가 먼저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만 믿고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다시 불면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약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것은 졸피뎀 같은 수면제입니다. 이 약은 뇌를 진정시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효과가 빠르고 강력해서 많은 환자들이 찾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먹고 잠든 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오래 복용하면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의존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류로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불면증 약은 아니지만 우울증이나 불안과 함께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런 약은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긴장을 완화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멜라토닌 유사체라는 약도 쓰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멜라토닌 유사체는 인공적으로 멜라토닌의 작용을 흉내내서 뇌가 자연스럽게 밤과 낮의 리듬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약은 의존성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익숙해져 점점 효과가 줄고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 약 좋더라 하고 권한다고 해서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이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불면증 약이 기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의 태도입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드니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동안 잠시 도움을 받는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약을 끊을 때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 교정과 병행하면서 약을 점차 줄이고 결국은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낮 동안의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와서 위험해지거나 업무와 대인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로가 누적된다면 단기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불면증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습관 교정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약물을 병행하면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점차 약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면증 약물은 절대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 밤은 잘 잘 수 있겠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 효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이 항상 먼저이고 약물은 잠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약물 치료는 불면증의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장기 의존을 피하고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불면증을 완전히 이겨내려면 약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의 생활습관과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전신 건강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미래의 삶을 지키는 일이지요. 혹시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이 스스로 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행복한 하루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은 더욱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